2019년 가을, 대한민국 수도권 외곽의 한 편의점 ATM 앞에서 한 남성이 떨리는 손으로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옆구리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가 바짝 붙어서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남성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만 더 틀리면 바로 전송한다. 똑바로 안 해.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고, ATM 화면에는 냉정하게 현금 서비스 가능 금액이라는 숫자가 깜빡였습니다. 불과 12시간 전만 해도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갔고, 이제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낯선 범죄자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어메이징 미스테리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의 일상은 대개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아침 7시,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길에 오르며 하루 종일 상사의 눈치를 보고 후배들의 뒷말을 듣다가, 퇴근 후에는 대화가 끊긴 아내와 거실 소파에서 무의미한 TV 채널만 돌리는 생활. 이준호 씨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중소기업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과장이었고, 결혼 12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주말이면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버려서 그는 혼자 집에 남겨지곤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2019년 10월 어느 금요일 오후, 휴대폰 화면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번호였지만 내용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4050 세대를 위한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자연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시겠습니까? 비밀 보장, 본명 불필요.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문자 하단에는 인터넷 카페 가입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스팸으로 치부하고 바로 삭제했을 내용이었지만, 그날따라 외로운이라는 단어와 비밀보장이라는 문구가 묘하게 그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링크를 클릭했고, 화면에는 힐링 산악회라는 이름의 비공개 카페가 나타났습니다. 가입 신청을 하자마자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승인 알림이 떴습니다. 그와 동시에 카페 운영자로부터 쪽지가 날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모임은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본명, 직업, 사는 지역은 절대 묻지 않으며 오직 닉네임으로만 소통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닉네임을 설정해 주세요.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외로운 여행자라는 닉네임을 입력했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들어가자 이미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대부분이 내일 예정된 산행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네요. 설렙니다. 새로운 분들과의 만남이 기대돼요. 산 공기 마시면서 힐링하고 싶어요.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시판을 자세히 살펴보니 묘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글에는 사진이 한 장도 없었고, 구체적인 산 이름이나 집결 장소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토요일 오전 6시 문자로 안내드린 장소에서 만나요 라는 애매한 문구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준호가 어느 산으로 가나요? 라는 질문을 게시판에 올리자 운영자가 즉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산 이름은 당일 공개됩니다. 저희는 회원님들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너무 많은 정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답변은 안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의문을 증폭시켰지만, 준호는 이상하게도 그 비밀스러운 분위기에 더욱 끌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회사 동료들이랑 급하게 야유회 가기로 했어. 아침 일찍 출발해서 밤늦게 들어올 것 같아. 아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그녀의 무관심한 반응에 준호는 오히려 안도했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등산복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옷에서는 오래된 방충제 냄새가 났지만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등산복을 입어보며 어딘가 설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힐링이 아니라 파멸이었고 그가 입고 있는 등산복은 희생양에게 입혀지는 화려한 수의에 불과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4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평소 주말이면 늦잠을 자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긴장감 때문인지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조용히 세면장에서 세수를 하고 등산복을 챙겨 입은 뒤 아직 잠든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 살금살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 받은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집결 장소 북부시민회관 공영주차장 오전 6시 정각 흰색 대형 버스를 찾으세요. 오전 5시 50분 준호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자욱한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번졌고 주차장 곳곳에는 이미 수십 대의 전세버스들이 거친 엔진음을 내뿜으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버스에도 산악회라는 명칭이나 행선지를 알리는 표지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채로 주차장을 이리저리 배회하며 흰색 버스를 찾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흰색 버스가 한두 대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 카페 채팅방에 어느 버스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려는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행자님, 지금 편의점 파란색 간판 쪽에 서 계시죠? 상대방은 준호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섬뜩함을 느끼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안개 때문에 누가 자신을 지켜보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호가 대답하자 상대방이 차분하게 안내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20m 정도 걸어가시면 흰색 대형 버스가 보이실 겁니다. 앞유리 오른쪽 구석에 힐링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어요. 제가 입구에서 손 흔들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가 끊기고 준호는 안내받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자 정말로 대형 버스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고 앞유리 구석에는 A4 용지 절반 크기의 종이에 손글씨로 힐링이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님 맞으시죠? 신분증 대조는 하지 않습니다. 닉네임만 확인할게요. 준호가 닉네임을 말하자 그는 태블릿 화면을 몇 번 터치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탑승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묘하게 냉정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검수하는 사람처럼 준호의 얼굴과 옷차림, 손에 든 배낭까지 빠르게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버스 계단을 오르는 순간 준호는 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모두가 창밖을 보거나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서로의 얼굴을 직접 마주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곁눈질로는 서로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의 외모와 옷차림을 훑었고 여성들은 남성들의 시계나 신발 브랜드 그리고 왼손 약지에 반지가 있는지를 재빨리 스캔했습니다. 가이드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행자님, 뒷좌석으로 가주세요. 자리 배치는 저희가 따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버스 맨 뒷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배낭을 내려놓는데 버스 입구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줄지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화려한 립스틱을 바른 50대 초반의 여성,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등산복을 입은 남성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버스를 채워갔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어딘가 불안하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전 6시 10분 가이드가 버스 문 앞에서 태블릿 화면을 확인하더니 운전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합니다. 버스 문이 치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단절의 신호처럼 차갑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버스가 주차장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접어들자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은 산들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묻지 마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향하는 곳은 북쪽 외곽의 한적한 산입니다. 산 이름은 일단 비밀로 하겠습니다.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테니까요. 가이드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준호의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안개를 뚫고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고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시내를 완전히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창 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산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안개를 뚫고 스며들면서 풍경은 점점 선명해졌지만 버스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은 채 각자의 자리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슬쩍슬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 본격적으로 외곽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운전기사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이드가 마이크 없이 일어나서 버스 통로를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양쪽 창문마다 달려있는 암막 커튼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대 공연 전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호가 앉은 뒷좌석까지 커튼이 모두 내려지자 버스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밖의 햇빛은 완전히 차단됐고 실내 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이드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밝게 외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을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정상을 정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거죠.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찬장에 설치된 미러볼 조명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실내 등은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번갈아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둡고 조용했던 버스 안은 순식간에 유흥업소처럼 변해버렸고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셨죠? 저희 산악회는 좀 특별합니다. 가이드는 능숙한 말솜씨로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 외롭잖아요. 집에서는 가족과 대화가 없고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래서 오늘만큼은 마음껏 즐기시라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조수석 아래에서 검은색 상자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오늘 파트너를 결정할 시간입니다. 이 상자 안에는 번호표가 들어있어요. 남성분들은 번호를 뽑으시고 같은 번호의 여성분과 짝이 되는 겁니다. 공정하게 운에 맡기는 거죠. 가이드는 맨 앞자리부터 차례대로 상자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들은 하나씩 손을 넣어 번호표를 뽑았고 가이드는 그 번호를 크게 외쳐서 해당 여성을 호명했습니다. 7번 여성분 장민님 계시죠? 앞으로 나오세요. 좌석 중간쯤에 앉아있던 40대 후반의 여성이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보라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진한 향수 냄새가 버스 안에 퍼졌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나란히 앉아 주변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준호의 차례가 왔습니다. 가이드가 검은 상자를 그의 앞에 내밀었고 준호는 떨리는 손을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손끝에 종이 조각들이 느껴졌고 그는 그중 하나를 집어 꺼냈습니다. 숫자 12번. 가이드는 번호표를 확인하더니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오, 12번이시네요. 12번 여성분 수연님 축하드립니다. 버스 중간쯤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검은색 등산복에 분홍색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화장을 한 얼굴은 단정해 보였지만 그녀가 통로를 걸어오는 동안 풍기는 달콤한 향수 냄새는 준호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자님. 그녀는 준호 옆자리에 앉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준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연은 자리에 앉자마자 자연스럽게 준호의 팔에 자신의 팔을 가볍게 기댔습니다. 사실 저 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리도 약하고 오늘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드러졌고 말끝마다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든 남녀가 짝을 이루자 가이드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파트너도 정해졌으니 본격적으로 친해져 볼까요? 목적지까지는 아직 1시간 30분 정도 남았어요. 그동안 옆 사람과 충분히 대화 나누시고 친해지세요. 참, 그리고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사생활을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자유롭게 마음껏 즐기세요.
그의 말이 끝나자 조수석 옆 보조 가이드가 일어나서 통로를 따라 걸으며 무언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캔 맥주와 소주 그리고 오징어 같은 안주였습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술판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건배를 외치며 캔을 따기 시작했고 음악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준호 옆에 앉은 수연도 캔 맥주 하나를 따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한잔 하시죠. 어차피 오늘 운전 안 하잖아요. 준호는 사양하려다가 그녀의 권유를 뿌리치기 어려워 맥주를 받아들었습니다. 캔을 따는 순간 푸슉 소리와 함께 거품이 넘쳐 흘렀고 수연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 거품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는데 지금은 낯선 여자와 술을 마시며 어둠 속 버스 안에서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산 깊은 곳으로 향했고 창밖 세상은 암막 커튼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준호에게는 오직 옆자리의 수연과 그녀가 풍기는 향수 냄새, 그리고 점점 흐려지는 이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국도로 접어들자 차체는 리듬을 타듯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들림에 맞춰 사람들의 몸도 자연스럽게 옆 사람에게 기대게 되었고 처음에는 어색하게 거리를 두던 남녀들도 점차 경계를 허물어 갔습니다. 준호는 이미 캔맥주 2캔을 비웠고 수연이 따라준 소주 1잔까지 마신 상태였습니다.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던 그에게 빈속에 들어간 알코올은 빠르게 뇌를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시야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취하셨어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기대서 쉬세요.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준호 쪽으로 기울이며 그가 머리를 기댈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술기운과 피곤함이 겹쳐 결국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그 순간 코끝으로 스며드는 그녀의 향수 냄새는 더욱 진하게 느껴졌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편하시죠? 저도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요. 수연의 속삭임이 귓가에 간지럽게 닿았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앞쪽 좌석에서는 남녀 한 쌍이 등산복을 이불처럼 덮고 서로에게 바짝 붙어 앉아 있었고 중간 좌석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무릎에 앉아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트로트 음악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고 통로에는 빈 소주병과 맥주캔이 대굴대굴 굴러다녔습니다. 가이드와 운전기사는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척하며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백미러를 통해 버스 안 곳곳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수연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준호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기도 했지만 막상 들으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하자 수연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사실 결혼했거든요. 근데 남편이랑은 이제 그냥 남남처럼 살아요. 대화도 없고 스킨십은 더더욱 없고 그냥 정으로 사는 거죠 뭐.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슬픔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술기운 때문인지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내랑은 대화가 없어요. 주말이면 저 혼자 집에 있고 아내는 친구들이랑 놀러 가버리고 전 그냥 투명인간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의 고백에 수연은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아요. 남자들도 외로운 거 다 알아요. 가끔은 이렇게 환기가 필요한 법이에요. 아무도 울 모르는 곳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녀의 말은 교묘하게 준호의 죄책감을 지우고 정당화시켜주는 마법의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버스가 급커브를 돌 때마다 수연의 몸은 준호 쪽으로 쏠렸고 그녀는 일부러 균형을 잡지 않은 채 그에게 더 깊이 기대곤 했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자꾸 기대게 되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미안함보다는 계산된 유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고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성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대신 원초적인 욕망이 그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더 노골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커플은 등산복 재킷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쓴 채 은밀하게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고 또 다른 좌석에서는 남성의 손이 여성의 허리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전해지는 낯선 사람들의 숨소리와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버스 안을 거대한 유흥 공간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건전한 산악회가 아니었습니다. 폐쇄된 공간 속에서 인간의 욕망이 거침없이 분출되는 법과 도덕이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였습니다. 저기, 여행자님. 수연이 준호의 귓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산 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답답해서 누군가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여행자님도 그렇죠?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귓바퀴를 간지럽혔고 준호는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흔들지도 못한 채 그저 얼어붙은 채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그의 반응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준호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우리 둘이서 재미있게 보내요. 산은 대충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편하게 쉬면서요. 창밖에는 아름다운 산천이 펼쳐져 있었지만 암막 커튼에 가려진 탓에 버스 안 사람들은 그 풍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볼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옆자리에 앉은 낯선 이성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그들의 목적지는 산 정상이 아니라 쾌락의 끝이었습니다. 준호는 흐릿해진 의식 속에서 문득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수연의 손길이 그의 손등을 쓰다듬는 순간 그 생각마저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렸고 준호는 자신이 파멸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달콤한 유혹의 늪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산초입 주차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암막 커튼이 걷히고 문이 열리자 밖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에 사람들은 눈을 찡그렸습니다. 2시간 넘게 어두운 공간에 갇혀있던 탓에 눈이 빛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버스에서 내렸는데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술기운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데다가 오랫동안 좁은 좌석에 앉아 있었던 탓에 몸이 떠근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준호의 팔을 자연스럽게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 주변에는 이미 다른 산악회 단체들도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중년의 등산객들이 스틱을 짚고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일부는 이미 등산로 입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속한 힐링 산악회 사람들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등산을 하러 온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놀러 온 사람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화장을 고치고 향수를 뿌렸으며 남성들은 배낭에서 작은 술병을 꺼내 호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가이드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더니 간단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를 코스는 정상까지 가는 가파른 코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등산 초보자시니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둘레길로 안내하겠습니다. 경치도 좋고 평탄해서 부담 없이 걸으실 수 있어요. 그의 설명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이들 중 대부분은 진짜 산을 타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출발하시고요. 중간중간 쉼터가 있으니까 파트너분과 편하게 쉬면서 가세요. 오후 3시에 이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람들은 3-3-5 흩어져 등산로로 향하기 시작했는데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이미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앞서가던 남성 한 명이 등산복 바지 한쪽 밑단만 무릎 위까지 걷어 올린 채 걷고 있었고 그 옆에 여성은 배낭 끝에 선명한 빨간색 손구전을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바지 밑단을 걷어 올린 남성들, 배낭에 빨간 손구전을 묶은 여성들.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자 수연이 작게 웃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눈치채셨어요? 저건 일종의 신호예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암호 같은 거죠. 준호는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묻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배낭 옆주머니에서 빨간색 스카프를 꺼내더니 능숙한 손놀림으로 자신의 배낭 손잡이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이 의미하는 건 오늘 파트너와 끝까지 갈 준비가 됐다는 표시예요. 알겠어요? 그녀의 말에 준호는 심장에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등산로는 가이드의 말대로 완만했습니다.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에 가까운 길이었고 주변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풍경을 즐기기보다는 인적이 드문 쉼터나 벤치를 찾아 하나 둘씩 무리해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수연도 10분쯤 걸었을 때 길 옆으로 난 작은 오솔길을 발견했고 수연이 먼저 그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벤치 있네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준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벤치 주변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등산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연은 배낭을 내려놓고 벤치에 앉더니 물통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후, 날씨가 생각보다 덥네요. 땀나서 몸이 끈적거려요. 그녀는 손으로 목덜미를 부채질하며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도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옆에 앉았는데 수연이 갑자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기 여행자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 산 타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냥 분위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준호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녀를 밀쳐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체온과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면서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산은 이쯤 하고 내려가서 맛있는 거나 먹어요. 그리고 어차피 몸도 땀나고 끈적끈적한데 조용한 데 가서 좀 씻고 싶어요. 같이 갈래요? 그녀의 제안은 노골적이었지만 동시에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자는 말, 씻고 싶다는 말, 모두 표면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제안처럼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명확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욕망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의 얼굴이 스쳤고 아침에 거짓말을 하며 나온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연의 뜨거운 손길과 그녀가 건네는 달콤한 유혹은 그의 이성을 점점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바로 내려가요. 여기서 계속 있어봤자 재미없잖아요. 두 사람은 등산로를 따라 다시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행을 시작한 지 채 40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길에 다른 커플 몇 쌍도 보였는데 그들 역시 일찍 하산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묻지 않았고 그저 서로 눈빛만 교환한 채 지나쳤습니다. 주차장 인근에는 식당들이 몇 군데 있었고 수연은 그 중에서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식당 하나를 골랐습니다. 저기가 좋을 것 같아요. 사람도 없고 조용하잖아요. 식당 간판에는 산골 토종닭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주인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준호와 수연을 힐끗 쳐다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습니다. 둘이세요? 안쪽 방으로 드릴까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은 식당 안쪽 구석에 진 방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닫으며 주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숙 드시죠? 막걸리도 같이.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수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빨리 부탁드려요. 주인이 나간 뒤 방 안에는 준호와 수연 단둘만 남았습니다. 수연은 배낭을 내려놓고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고 준호는 어색하게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인이 백숙과 막걸리를 들고 들어왔는데 음식이 나오는 속도가 이상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수연은 능숙하게 막걸리를 따르며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자, 건배해요. 오늘 하루 우리만의 시간을 위해서.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막걸리 잔을 받아들었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파멸로 가는 신호탄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준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느꼈지만 이미 술과 욕망에 취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백숙은 뜨겁게 김을 내뿜고 있었지만 준호와 수연은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젓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닭고기를 뜯어 먹었고 막걸리는 물처럼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연은 계속해서 준호에게 술잔을 채워주며 분위기를 띄웠고 준호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거절할 힘도 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백숙 한 마리가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막걸리 2병이 텅 비었습니다. 수연이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확인하더니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벌써 11시 반이네요. 우리 이제 나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힐끗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다 드셨어요? 계산하실게요. 수연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주인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밖에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방문을 살짝 닫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두 분 좀 쉬었다 가실 거예요? 준호는 주인의 질문이 무슨 뜻인지 순간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계산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주인이 나간 뒤 준호는 수연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금 그게 무슨... 수연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일단 나가요. 두 사람은 방에서 나와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주인은 전자계산기를 두드리며 금액을 불렀고 수연이 현금을 건네자 주인은 거스름 돈을 주며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차 대기시켜놨어요. 준호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수연을 따라 식당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방을 지나 좁은 복도 끝에 낡은 철문이 하나 있었고 수연은 망설임 없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밖에는 작은 주차 공간이 나타났고 그곳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승합차의 유리창은 짙은 틴팅이 되어 있어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며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내렸는데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타세요. 수연은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탔고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를 따라 승합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준호는 자신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고 승합차는 식당 뒤편의 좁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운전기사는 일절 말이 없었고 준호와 수연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승합차는 산길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고 10분쯤 달리자 주변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적한 외곽 지역으로 들어서자 도로 양옆으로 낡은 모텔 건물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힐링 모텔, 산속 휴게텔, 로즈 모텔 같은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대낮인데도 불을 켠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합차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진 곳에 위치한 모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간판에는 숲속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건물 외관은 낡았고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 없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리세요. 프론트 가서 303호 달라고 하세요. 이미 예약되어 있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예약이요? 누가요? 운전기사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303호, 빨리 내리세요. 수연이 먼저 차에서 내렸고 준호도 얼떨결에 따라 내렸습니다. 승합차는 두 사람이 내리자마자 소리 없이 출발해서 사라졌고 준호와 수연은 모텔 입구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가방을 메고 모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준호는 마지막 망설임 끝에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60대 초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303호 맞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여성은 카드키 하나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수연은 능숙하게 카드키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뒤를 따르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식당 주인의 제안,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 그리고 이미 예약되어 있던 모텔방.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시스템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303호는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수연이 카드키를 문에 갖다 대자 삑 소리와 함께 도어락이 해제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방 안이 드러났습니다. 붉은색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킹사이즈 침대가 방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거울이 붙어 있었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와인잔 2개와 미니 와인 1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가며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들어와요. 뭐 하세요? 준호는 문턱에 서서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수연의 눈빛과 그녀가 건네는 미소는 그의 마지막 이성마저 녹여버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법도 도덕도 통하지 않는 공간이었고 오직 욕망만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연은 배낭을 침대 위에 던지고 화장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저 먼저 씻을게요. 여행자님도 좀 쉬고 있어요. 화장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내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야유에 재미있어? 저녁은 알아서 먹을게.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준호의 가슴은 무너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도 수연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녀는 목욕 가운만 걸친 채 머리를 말리고 있었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샴푸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여행자님 차례예요. 샤워하고 오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남은 것은 파멸뿐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준호의 얼굴은 여전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오히려 술 기운이 더 올라온 듯했습니다. 그는 모텔에서 제공하는 간이 가운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붉은 조명에 물들어 있었고 수연은 침대 끝에 앉아 와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와인잔 하나를 건넸습니다. 기분 좀 나아졌어요? 자, 이거 마시고 좀 쉬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수연은 자신도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준호 옆에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산악회 나온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녀가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달콤한 샴푸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기 수연 씨,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러는 게 맞나요? 저도 결혼했고 수연 씨도. 수연은 준호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쉿, 오늘만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둘 다 외로웠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오늘 하루만 우리끼리만 간직하는 추억으로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교묘하게 준호의 죄책감을 희석시켰고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배낭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있잖아요. 오늘 기념으로 사진 한 장만 찍어요. 우리 둘만 간직하는 거예요. 나중에 외로울 때 보면서 오늘을 떠올릴 수 있게. 준호는 순간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사진은 좀 그렇지 않나요? 혹시라도 누가 보면?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폰에만 저장하고 절대 다른 데 보내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술 기운과 수연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수연은 기뻐하며 준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휴대폰을 높이 들어 셀카 각도를 맞췄습니다. 자, 웃어봐요. 준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고 수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V자를 그렸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잘 나왔다. 한 장 더 찍어요. 그녀는 이번에는 각도를 바꿔서 또 한 장을 찍었고 준호는 취기 때문인지 카메라를 향해 평소보다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좋은 추억 남겼네요.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한 잔 더 해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고 와인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준호는 점점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고 침대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 머리가 너무 아찔해서. 수연은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좀 쉬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준호가 눈을 감고 쉬는 동안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짝 닫은 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단체 채팅방이 떠올랐고
그녀는 빠르게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작업 완료. 303호. 사진 확보했음. 10분 뒤에 들어와. 전송 버튼을 누르자 메시지는 즉시 읽음 표시가 됐고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오케이, 대기 중. 수연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침대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그의 호흡은 느려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안쪽 도어락을 살짝 만지작거리더니 잠금 장치를 풀어놓았습니다. 밖에서 카드키만 대면 언제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둔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준호 옆에 앉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행자님, 괜찮아요? 수연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뜨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네,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답답해서 그런데 발코니 좀 나가도 될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바람 좀 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발코니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는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불을 켜고 담배에 불을 붙이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준호는 잠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모텔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막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고 그들은 모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별 생각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담배를 빨았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이라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발코니에서 담배를 다 피우고 방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준호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였는데 그 발소리는 303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준호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발코니 문을 열고 안을 쳐다봤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서려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도어락 해제음도 없이 카드키 소리도 없이 문이 열린 것입니다.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2 사람 모두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준호를 향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야, 이 새끼 봐라. 남의 마누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준호는 입이 떡 벌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순간 하얗게 변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침대 보석으로 몸을 움츠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나한테 미혼이라고 속였어. 나도 몰랐다고.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눈물은 진짜처럼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덫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것에 말입니다. 40대 남자가 준호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사람 마누라 꼬셔서 모텔까지 데려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그는 준호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준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기, 오해예요. 저는... 준호가 더듬자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야? 야, 사진 찍은 거 다 봤어. 너 지금 가운만 걸치고 있잖아. 이게 오해야? 또 다른 남자가 준호의 배낭을 집어들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확인했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야, 이 새끼 결혼했네. 배경화면 좀 봐. 마누라랑 애들이랑 찍은 사진이야. 그는 휴대폰 화면을 40대 남자에게 보여줬고 남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와, 진짜 가정적인 아빠였네. 이거 지금 당장 집이랑 회사에 다 뿌려줄까? 아니면 조용히 해결할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거래를 제안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그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고 머릿속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침대 구석에서 흐느끼던 수연은 이제 울음을 멈추고 냉정한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의 먹잇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40대 남자는 준호의 신분증을 손에 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준호, 1978년생, 서울시 농원구 거주. 좋아, 이제 네 신상은 다 파악했다. 그는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네 마누라 꼬셔서 모텔까지 데려온 죗값을 어떻게 치를 건지 말해봐. 합의금 3천만 원이면 조용히 넘어가 줄게. 준호는 그 금액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은 그에게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었고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요. 저도 월급쟁이인데.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남자는 그의 멱살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게 내가 알 바냐? 네가 남의 마누라 꼬시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지금 당장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든가 아니면 네 마누라한테 전화해서 돈 보내달라고 해. 선택은 네가 해.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자 준호의 목이 조여왔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숨이... 남자가 멱살을 놓자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기침을 했습니다. 30대 남자가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시간 끌지 말고 일단 당장 뽑을 수 있는 것부터 뽑게 합시다. 현금 서비스 한도 있잖아요. 40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야, 일어나. 지금 당장 편의점 가서 ATM에서 뽑을 수 있는 거 다 뽑아. 빨리 움직여. 두 남자는 준호를 양쪽에서 끼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준호는 도망칠 생각을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양쪽에서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저항하려는 기색을 보이면 옆구리를 꼬집거나 허리를 찔렀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순순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아. 30대 남자가 귓속말로 협박했습니다. 모텔 밖으로 나오자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 차에 태워질 줄 알았지만 남자들은 그를 끌고 모텔 앞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200m쯤 걸어가자 편의점 하나가 나타났고 입구에는 ATM 기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40대 남자가 준호의 등을 밀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카드 꺼내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30대 남자가 그의 옆구리에 바짝 붙어서서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부터 다 찍힌다. 이상한 짓 하면 바로 경찰 부른다고 소리 지르고 네 마누라한테 이 영상 다 보낼 거야. 알겠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ATM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야가 흐려지면서 글씨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현금 서비스 눌러. 빨리. 40대 남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고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숫자를 누르려 했지만 긴장 때문에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비밀번호를 틀렸습니다. 뭐해? 제대로 안 해? 30대 남자가 준호의 옆구리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퍼지면서 준호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한 번만 더 틀리면 바로 전송한다. 똑바로 안 해? 협박에 준호는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을 한 뒤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고 화면에 현금 서비스 가능 금액이 표시되었습니다. 150만 원. 준호는 그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에서 돈을 세는 소리가 나더니 지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40대 남자가 재빨리 돈을 낚아채서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좋아, 잘했어. 근데 이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카드 더 있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더 이상은... 남자는 준호의 지갑을 뺏어서 직접 뒤졌습니다. 안에서 체크카드 한 장이 더 나왔고 남자는 그것을 꺼내 준호에게 던졌습니다. 이것도 해, 빨리.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시 ATM 앞에 섰습니다. 두 번째 카드로 다시 현금 서비스를 시도했고 이번에는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대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 기계 한도 찼어요. 다른 편의점 가요. 그들은 준호를 끌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300m쯤 떨어진 곳에 또 다른 편의점이 있었고 그곳에도 ATM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준호는 이번에는 가족 카드로 150만 원을 더 뽑았습니다. 세 번째 편의점에서는 마지막 남은 카드로 100만 원을 뽑았습니다. 총 500만 원이 순식간에 남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편의점 밖에서 40대 남자는 돈다발을 세어보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우 500? 나머지 2,500은 어떻게 할 거야? 준호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남자들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에 쓰러질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간청하듯 떨렸습니다. 30대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조금 전 ATM에서 돈을 뽑는 준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봐. 증거 다 있어. 네가 자발적으로 돈 뽑아서 우리한테 준 거야. 이거 경찰한테 가져가면 넌 공갈 피해자가 아니라 불륜 저지른 놈으로 찍혀. 알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력해졌고 이제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대 남자가 준호의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쳤습니다. 여기다 써. 본인 이준호는 김수연 씨와의 관계로 인한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 오늘 일부 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2,500만 원은 2024년 11월 10일까지 분할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준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남자는 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고 준호에게 다시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머지 돈 중 일단 있는 대로 다 보내. 코인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거기로 입금해. 만약 못 구하겠으면 매주 이자 붙여서 갚는 거야. 이자는 주 10%다. 알겠지? 주 10%라는 말에 준호는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불법 사채업자들이나 쓰는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하자 40대 남자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심해? 네가 남의 마누라 건드린 건 안심하고? 싫으면 지금 당장 경찰 가든가. 우리야 상관없어. 증거 다 있으니까. 30대 남자가 준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형님이 좋게 해주시는 거야. 원래 같으면 바로 네 회사에 전화해서 다 까발리는 건데. 착하게 돈만 갚으면 우리도 입 다물고 있어줄게. 하지만 만약 경찰 신고하거나 이상한 짓 하면 그때는 네 인생 완전히 끝나는 거야. 네 마누라, 네 회사, 네 친구들 다 알게 될 거고. 그의 협박은 구체적이었고 준호는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들은 준호를 모텔 근처까지 데려다주고는 그를 놓아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연락 없으면 바로 터트린다. 잊지 마.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두 남자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빠르게 출발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2시였습니다. 산악회 집결 시간인 3시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근처 벤치를 찾아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고 머릿속은 공백 상태였습니다. 500만 원을 잃었고 앞으로 2,500만 원을 더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는데 지금은 범죄 조직에게 협박당하고 거액의 빚을 진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벤치에서 30분을 죽은 듯이 앉아있던 준호는 결국 무거운 몸을 일으켜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돌아갈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지옥 같은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 3시 주차장에는 산악회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버스 뒤편 구석에 몸을 숨기듯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상기된 얼굴로 웃고 떠들며 버스에 올랐지만 준호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애초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준호를 덫에 몰아넣는 것까지였고 이제 그녀는 다음 타깃을 찾아 떠났을 것입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차 안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추억하며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 산행 약속을 잡았습니다. 가이드는 마이크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좋은 시간 보내셨죠? 다음 달에도 또 만나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폰만 계속 만지작거렸고 혹시라도 협박 메시지가 또 올까봐 불안에 떨었습니다. 버스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에게 그 풍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500만 원이라는 돈과 내일 오전 10시까지 갚아야 할 나머지 금액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까?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꽉 차 있었고 친구나 친척에게 손을 벌리기에는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무엇보다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텔에서 미인계에 걸려서 갈취당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2시간의 귀가 시간 동안 준호는 단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만약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아내에게 회사에 영상과 사진을 보낼까? 그렇게 되면 이혼은 불가피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날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한 일을 알게 될 것이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오후 8시 버스가 출발했던 시민회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하나둘씩 내렸고 일부는 2차로 술자리를 가자며 떠들었습니다. 준호는 가장 먼저 버스에서 내려 주차장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차를 찾아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켜자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가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저녁 먹었어? 언제 들어와? 애들이 아빠 보고 싶대. 그 메시지들을 읽는 순간 준우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내려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간단하게 지금 출발한다, 곧 도착해 라고만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까지 가는 30분 동안 준호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그러면 자신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 말대로 증거는 그들이 쥐고 있고 준호가 자발적으로 돈을 뽑아준 것처럼 보이는 영상까지 있습니다. 경찰도 이것을 단순 공갈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준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내를 마주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뒷좌석에 놓인 배낭을 집어들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잠든 듯 방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왔어. 아내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왔어? 저녁은 먹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을 지나 욕실로 향하려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샤워를 하고 몸에 밴 향수 냄새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욕실 문을 열려는 순간 아내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고 코를 킁킁거리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 산에 다녀왔다면서 왜 이렇게 독한 향수 냄새가 나? 그것도 여자 향수 냄새. 준호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채로 아내를 쳐다봤고 아내는 그의 등산복 소매를 잡아당기며 다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거 평소에 안 쓰던 냄새잖아.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준호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산악회에서 만난 사람 중에 향수를 진하게 뿌린 사람이 있었어. 버스 안이 좁아서 옆 사람 냄새가 오문 것 같아. 나도 싫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아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내는 준호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거면 얼른 씻어. 냄새 진짜 지독하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도망치듯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벗으며 소매에서 나는 향수 냄새를 다시 한번 맡았습니다. 수연의 향수였습니다.
그 달콤하고 야릇했던 냄새가 이제는 역겨움과 공포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옷을 구겨서 세탁바구니에 던져넣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비누칠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온몸을 문질렀지만 몸에 밴 죄책감과 수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실로 들어갔을 때 아내는 이미 잠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우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12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끝장납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협박범들의 얼굴과 수연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ATM에서 돈을 뽑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 준호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에게는 그 소리조차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등산 배낭을 집어들고 구석진 곳에 깊숙이 처박았습니다. 마치 오늘 일어난 일을 숨기려는 것처럼. 하지만 배낭을 치운다고 해서 오늘의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2,500만 원 중 일단 있는 대로 입금, 코인 지갑 주소. 입금 안 되면 바로 실행한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인생 전체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강제로 버스에 태우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억지로 모텔에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새벽 4시, 준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동이 트기 시작했고 세상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다가오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오전 10시라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지울 수 없는 얼룩이 생겼고 등산복에 밴 향수 냄새처럼 그 얼룩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입니다. 오전 9시 50분, 준호는 회사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떨리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앱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필사적으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적금을 해지했고 주식을 손해를 보면서도 급히 팔았으며 심지어 아이들 교육비 통장까지 털었습니다. 겨우 모은 금액은 800만 원, 요구받은 2,500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지만 그가 당장 마련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준호는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800만 원이 코인 지갑으로 전송되었고 그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어제 협박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송했습니다. 일단 있는 대로 다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을 좀 주세요. 간절한 메시지를 보낸 뒤 그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지만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불안감에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오전 10시 15분,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음. 나머지 1,700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못 구하면 이자 붙는다. 알지? 준우는 그 메시지를 읽고 절망했습니다. 1,7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박범들은 그의 약점을 정확히 쥐고 있었고 준호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상사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피해 다녔고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알아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몰랐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지만 준호는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냉정했습니다. 시간 없음. 월요일까지 500이라도 안 들어오면 실행한다. 마지막 경고. 준호는 그 주말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고 월요일 아침에는 또다시 주식을 헐값에 팔아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송금할 때마다 새로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나머지 1,200, 이번엔 2주 안에. 그리고 2주 뒤에는 이자 120 포함해서 1,320.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액에 준호는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불법 사채 업체에까지 손을 뻗칠 수밖에 없었고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내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통장 잔고가 비정상적으로 줄어들었고 적금이 해지된 것도 발견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돈이 왜 이렇게 빠져나간 거야? 아내의 추궁에 준호는 사업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봤다고 둘러댔지만 아내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는 날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2달째 준호는 회사에서 횡령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협박범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이제는 원금의 2배를 넘는 금액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밤마다 자살을 생각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갇혀버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자신의 불륜이 드러날 것이고 계속 돈을 주자니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호만 이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익명 게시판을 뒤지던 중 그는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산악회에서 만난 여자에게 당했습니다. 허니트랩에 걸려 수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모텔에서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같은 제목의 글들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40, 50대 기혼 남성들이었고 모두 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익명의 산악회 초대, 버스 안에서의 작업, 모텔 유인, 그리고 협박과 갈취.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들 중 거의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륜이라는 약점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범죄자들은 그 점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결국 가정이 파탄났고 어떤 이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으며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수면 아래서 조용히 진행될 뿐 언론에 보도되거나 공론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 댓글일이 달렸습니다. 저도 2년째 갚고 있어요. 끝이 안 보여요. 경찰 가봤자 소용없어요. 증거가 다 걔네들 손에 있어요. 차라리 아내한테 털어놓고 이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절망적인 댓글들을 읽으며 준호는 자신만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위안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런 범죄 조직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해서 새로운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준호가 탔던 그 버스는 지금도 어디선가 새로운 외로운 중년 남성들을 태우고 산으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연 같은 여자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타겟을 유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35 같은 모텔방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덫에 걸려 인생이 무너지고 있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준호는 여전히 협박범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총 갚은 금액은 이미 3,500만 원을 넘었지만 그들은 아직 이자가 남았다며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호의 아내는 최근 이혼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는 실적 부진으로 인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그의 모든 것을 파괴했고 그 파괴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협박범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외로운 중년들을 타깃으로 삼아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합니다.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으니까요. 수치심과 죄책감에 갇힌 피해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 침묵이 범죄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로움을 파고드는 이런 조직적 범죄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 속에 갇혀 계속 갈취당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준호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